오늘은 이제 코페르니쿠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중세 후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고,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이 그 당시에 이제 중요한 종교였던 기독교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그 중세 후기에 다시 이렇게 대학에서 가르쳐질 수 있었고, 결국 다시 중요한 어떤 그 인텔렉츄얼 프레임워크랄까, 어떤 지적 토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제 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15세기, 16세기를 거치면서 이제 그 중세가 서서히 다하게 되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냥 세월이 지났다 그래서 중세에서 근대로 바뀌고 그러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그때 일어났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그 중세와 근대를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제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사건 중에서 이제 과학사적인 측면에서 이 중요한 그런 사건,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사건이 바로 이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즉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가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그런 책을 이제 출판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코페르니쿠스가 어떻게 이제 새로운 이런 태양 중심계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제시하게 됐고, 특히 이제 종교와 관련해서 코페르니쿠스 자신이 가졌던 과학과 종교에 대한 관점, 또 이 책이 출판이 되고 나서 이것이 그 당시에 이제 과학자 사회와 또 종교계에 미친 어떤 영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코페르니쿠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거를 좀 살펴보면, 아마 여러분이 코페르니쿠스가 폴란드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제 폴란드, 좀 유럽의 북쪽에 있죠. 이 폴란드의 토른이라는 그런 도시에서 태어나갖고,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대학까지 다니고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이제 1473년에 이 폴란드의 토른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자랐는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코페르니쿠스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머니가 혼자 코페르니쿠스를 다 테이크 케어하기가 아마 힘들었는지, 코페르니쿠스의 삼촌이라고 있거든요. 왓젠 로드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 삼촌이 있었는데, 그 삼촌이 코페르니쿠스의 이제 후에 교육을 이제 많이 담당하게 되는데, 이 왓젠 로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폴란드의 북부 지역에 프롬보크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 프롬보크라는 도시의 성당의 주교였어요. 그래갖고 상당히 이제 성공적인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런 그 관련의 그런 일을 하면서 성공적인 그 캐리어를 종교적인 그런 직업의 면에서는 이제 쌓아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그 삼촌이 이 코페르니쿠스의 교육을 이제 책임을 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코페르니쿠스는 뭐 어렸을 때부터 이 종교적인 교육을 받게 됐고, 또 교회와 굉장히 가까운 밀접한 그런 그 삶을 살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태리에 이제 유학도 가게 되는데, 그 이태리 유학을 다녀오고 나서 결국 이 교회에서 이제 그 법률 사무관으로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의사로서 삼촌에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인 의사로서 또 그의 일을 또 하게 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폴란드에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크라코라는 그런 대학을 다닌 다음에 이태리로 이제 유학을 가게 돼요. 그래서 이태리에서 어디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냐면, 볼로나 대학에서 이제 교회법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파도아 대학이라고, 유니버시티 오브 파도아라고, 이 대학은 어디에 있냐면은 그 베네치아,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북부 지방 있잖아요. 베니스라고, 미국에서는 베니스라고 하는데, 이태리에서 이제 베네치아라고 하는데, 이 베네치아의 그 지역에 있는 또 유니버시티 오브 파도아라는 데서 뭐를 공부하게 되냐면은 그 의학을 공부를 하게 돼. 그래서 이태리에 이제 유학해서 이 교회법과 그 다음에 의학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게 대략 1500년 경입니다.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1473년에 태어났으니까 한 20대 중반 쯤에 이제 이태리로 유학 가갖고선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교회법과 의학을 이렇게 볼로나 대학하고 파도아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유학이 끝난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폴란드로 돌아와서 다시 성당에서 이제 그 법률 사무관으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삶 전체를 통해서 어떤 그 교회와 밀접한 그런 관련되는 그런 그 일을 했다라는 거, 또 어렸을 때부터 그가 그 성당에서 그 삼촌의 어떤 그런 그 책임 하에서 또 이렇게 어떤 종교적 교육을 받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코페르니쿠스에게 종교가 굉장히 그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그 백그라운드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코페르니쿠스가 뭐 종교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글들을 보더라도 그거는 분명하게 이제 나타나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코페르니쿠스가 어떻게 태양 중심계라는, 언뜻 보면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좀 그 모순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그 주장을 담고 있는 태양 중심계,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동설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거 지동설을 주장할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좀 깊이 좀 살펴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그 관점, 우주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 뭐 내가 아까 초반부에 좀 얘기했던 대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자연 철학에서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다른 행성이나 태양도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천동설이죠. 또는 지구 중심계,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대학이나 아카데믹 인스티튜션에서 이제 가르치는 거였었는데, 이제 프톨레미라는 사람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안한 그런 그 지구 중심계를 좀 더 이렇게 이제 후에 뭐랄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기존의 어떤 그 고대 중세 우주관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미 우주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톨레미가 이제 그런 그 리파인 모델을 이제 책으로 펴낸 게 알마게스트라는 그런 책으로서, 이거는 이제 중세에 우리 천문학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서적으로 이 행성이나 이런 그 천체의 물체들의 운동을 이해할 때 사용하던 책이 이제 알마게스트였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1543년에 그 이 The Revolution이 Bus,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이제 출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코페르니쿠스가 죽던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출판하고 죽은 건데, 코페르니쿠스가 도대체 그러면은 언제 이 태양 중심계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게 됐을까가 좀 궁금한 부분인데, 사실 그 유감스럽게도 코페르니쿠스는 자기가 정확하게 언제 이 아이디어를 그 가지게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우리가 잘 몰라. 근데 확실한 건 나중에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문헌들을 발굴하다가 발견한 건데, 이미 1514년에 코페르니쿠스가 이 헬리오센트릭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작은 그런 노트가 발견이 된 거야. 그러니까 1514년 네, 코페르니쿠스의 노트가 발견이 된 거야.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출판하기까지 코페르니쿠스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좀 더 일찍 이걸 출판하지 않았을까, 좀 우리가 의아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성당에서 일하고 있었던 그런 그 사람으로서 그 당시의 종교적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마 역사를 공부를 했으면 16세기 초 1517년 유럽에서 중요한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뭔지 알죠? 종교개혁.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1517년에 시작되게 된단 말이야. 그래갖고 사실 이게 이제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건 아니고, 이때 시작돼 갖고서 이제 수십 년에 걸쳐 갖고 이 유럽에서
이 중요한 변화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사실 이제 유럽이 이게 카톨릭하고 그 다음에, 그 신교, 프로테스탄트, 테스탄트하고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잖아. 카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하고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면서 특히 이제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점점 그 교회가 이제 이렇게 이 갈라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걱정이랄까 또 그거를 어떻게 막아보려는 그런 이제 시도들을 하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어떤 그 기존 교회의 가르침과 어긋날 수 있는 이런 거를 주장하는 것이 특히 캐톨릭 신도로서 코페르니쿠스에게는 상당한 좀 그런 부담이 됐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코페르니쿠스가 이미 오래전에 사실 이 이전에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루트가 이때 이미 발견이 됐으면 오래전에 이 헬리오센트릭 시스템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거를 발표하지는 않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쩌면 말이죠. 어쩌면 코페르니쿠스의 이 태양 중심계를 그 설명한 이 책, The Revolutionary Bus는 영원히 출판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코페르니쿠스가 죽은 다음에도. 만약 이 사람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레티커스라는 당시의 젊은 독일 천문학자의 집요한 설득이 없었다면 어쩌면 코페르니쿠스의 책은 영원히 출판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레티커스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이 레티커스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독일의 비텐베르크라는 도시가 있어. 이 비텐베르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들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도시가 그 독일의 그 북동부에 있는데요. 독일의 북동부는 어느 나라하고 경계를 가지고 있냐면은 폴란드하고 경계를 가지고 있어요. 독일은 뭐 물론 여러 나라하고 경계를 가지고 있는데 독일의 북동부는 이제 폴란드하고 경계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 독일의 북동부에 비텐베르그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대학 유니버시티 오브 비텐베르크에 그 수학자였어. 그리고 천문학자였어. 그 당시에. 근데 아마 폴란드에서 가까이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지 어떻게 그 코페르니쿠스가 이 새로운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갖고 이 레티쿠스가 코페르니쿠스 말년에 그러니까 1539년에 이 코페르니쿠스한테 간다고. 그래갖고 2년 동안 코페르니쿠스 밑에서 그의
그 헬리오센트릭 시스템, 태양 중심계를 배우게 돼. 그러니까 렉티쿠스가 이게 이제 이 코페르니쿠스의 새로운 그 아이디어, 이 태양 중심계를 그 배워보니까 그럴듯하거든.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장점이 있고, 뭐 여기서 좀 디테일한 거는 얘기하기가 좀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행성의 역행 운동 같은 것도 이제 코페르니쿠스 모델에서는 자연스럽게 설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한테 야, 이거 아주 이 좋은 그런 그 새로운 모델인데 이걸 퍼블리시 하라고 자꾸 이제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계속 망설이는 거야. 아까 얘기한 아마 그런 이유들 때문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리 설득을 해도 잘 안 되니까 렉티쿠스가 어떻게까지 제안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걱정이 되면 일단 말이죠, 당신의 아이디어의 가장 그 베이직한 기본적인 그런 그 내용만 한번 그 노트로 한번 출판을 해보자고요. 그것도 내 이름으로. 그래서 뭐 그 출판 후에 혹시 무슨 뭐 교회로부터나 어디 어떤 과학자들로부터 무슨 문제 제기나 이런 게 오면 그건 내가 담당할 테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한번 그 결과를 봅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야. 그러니까 뭐 코페르니쿠스는 그것까지 마다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1541년인가? 1541년인가에 렉티쿠스의 이름으로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 태양 중심계에 대한 간단한 그런 그 아이디어가 이 퍼블리시가 되게 된다고. 그 책의 이름이 First Narrative 라는 책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출판을 하게 됐는데, 그 출판 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뭐 특별히 뭐 교회에서 이게 무슨 뭐 우리 교회의 뭐 가르침에 어긋난다라든가, 또는 뭐 과학자들이 문제가 있다라든가, 뭐 무슨 그런 뭐 그 반론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렉티쿠스가 드디어 이제 코페르니쿠스를 이제 설득할 수 있었던 거지. 봐라, 당신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그래갖고 드디어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어그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의 그 일생의 역작, 그의 그 작업을 담고 있는 그런 그 원고를 렉티쿠스한테 준 거야. 당신이 알아서 그러면 퍼블리시를 하라고. 그래갖고 이제 이 책이 드디어 1543년에 이제 독일에서 먼저 퍼블리시가 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렉티쿠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태양 중심계를 담고 있는
이 코페르니쿠스의 역작 The Revolution이 Bus가 이제 출판이 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도 또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렉티쿠스가 이제 그 코페르니쿠스의 원고를 받아가지고 이제 독일로 왔단 말이야. 독일로 와갖고 이거를 이제 그 출판을 이제 하려고 이 프린트 아웃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당시 이제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어떤 신부의 그 프린터를 이제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 신부 이름이 오시엔더라는 사람이에요. 오시엔더. 오시엔더라는 그런 그 당시에 신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괜찮은 프린터를 가지고 있었거든. 그래갖고 이제 이 코페르니쿠스 원고를 이제 오시엔더한테 준 거야. 좀 프린트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오시엔더가 이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니까 이 사람도 역시 좀 이것도 괜히 또 퍼블리시 했다가 내가 또 무슨 문제에 휘말리는 거 아닌가? 라는 좀 걱정을 한 것 같아.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거 괜히 또 이게 저 출판했다가 나까지 그 피곤한 일에 엮이면은 골치 아프니까 나는 좀 뭔가 이런 걸로부터 좀 뭐랄까 빠져나갈 수 있는 자구책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 책을 출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오시엔더라는 사람이 이런 그 책에다가 이 서문을 집어넣었거든. 이 코페르니쿠스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근데 이 서문의 내용을 보면 말이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주의 깊은 관찰과 그로부터 행성의 위치가 예측될 수 있는 가설을 만드는 것은 천문학자의 의무이다. 저자는 이것을 훌륭히 해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들은 진실이거나 나아가 가능성이 높아야 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오케이. 지금부터 이제 이 책이 그 행성의 위치라든가 이런 거를 예측하는 그러한 새로운 이론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그 모델이 말이죠. 꼭 진실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오시엔더가 여기서 집어넣은 소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일 중요한 건 맨 아랫부분이야. 천문학자, 철학자 얘기를 하지만, 이제 제일 중요하게 여기서 이제 오시엔더가 이 프레피스에서 얘기하는 건, 그러나 천문학자나 철학자들에게 신성하고 계시되지 않는다면 어떤 확실한 것도 배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책에서 설명하는 거는 어떤 행성의 운동과 위치에 관한 그런 모델인데 이게 진실일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냥 새로운 어떤 그 모델을 제안한 것이고 진짜 그 진리는 신에 의해서 계시되어야 이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왜 오시엔더가 이거를 집어넣었을까? 그것도 코페르니쿠스 저자하고의 상의도 없이 이거 역시 어떤 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당시의 종교적 분위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좀 추측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과연 이런 오시엔더의 어떤 그 입장,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도구주의적 입장이다 그렇게 얘기해. 도구주의적 입장이라는 건, 얘가 뭐 그냥 지금 제안하는 모델은 현재 나타난 결과들을 그냥 어떤 형태로든 그냥 좀 설명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제안되는 것이지, 이게 꼭 어떤 사실로서 또는 진실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 라는 그런 이제 관점을 우리가 이제 보통 도구주의적 관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코페르니쿠스가 이런 그 도구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과연 코페르니쿠스도 비슷하게 자기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태양 중심계 모델을 그냥 단순한 하나의 모델이라고 생각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코페르니쿠스는 이 책이 출판되던 해에 죽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가 이런 오시엔더의 뭐 입장 또는 이 서문을 진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조차도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는데,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그 코페르니쿠스의 그 태양 중심계에 대한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그 코페르니쿠스의 선언이야. 이거는 그 책 이 The Revolution이 버스에 나오는 그런 코페르니쿠스의 어떤 이 뭐 어떻게 보면은 그의 어떤 신앙을 그 이 고백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태양 중심계에 대한 어떤 코페르니쿠스의 그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선언하기를 의심의 여지 없이 전능한 창조주가 만든 세계는 광활하도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코페르니쿠스는 이 헬리오센트릭 시스템, 이 태양 중심계를 신이 만든 그런 그 세계로 이렇게 광활한 세계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코페르니쿠스 자신은 이 태양 중심계를 진짜 그 신에 의해서 창조된 세계의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오시엔더의 이런 그 서문을 코페르니쿠스가 봤다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아까 그 코페르니쿠스가 죽던 해에 이 책이 퍼블리시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의 일생의 역작. 근데 진짜 코페르니쿠스가 그 임종의 병상에서 이 책을 받아들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숨을 거둘 그런 상황에서 그의 일생의 역작이 퍼블리시가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책을 받아들게 되는데, 그 책을 받아든 코페르니쿠스가 굉장히 크게 떨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코페르니쿠스가 그렇게 그 마지막 임종의 그 병상에서 그렇게 떨게 됐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썰이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물론 이제 사람이 이제 임종시에 나타나는 그런 또 현상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와 관련돼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 또는 그 코페르니쿠스가 정말 감격해서 자기의 어떤 그 일생의 역작이 드디어 이것이 출판이 됐구나 하는 그런 그 감격에 참 겨워갖고 그렇게 떨게 된 게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이제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 오시엔더의 그 서문, 혹시 코페르니쿠스가 그거를 혹시 보게 된 게 아닐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언짢아서 그런 것이 나타난 게 아닐까라는 어떤 다양한 그런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죠. 확실히 모르죠. 왜? 코페르니쿠스는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저건 이런 서문이 이제 좀 시사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어떤 이 종교적 상황,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느꼈던, 특히 이제 종교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던 일을 하던 사람들이 느꼈던 어떤 그런 좀 생각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제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은 출판이 된 거야. 1543년에 드디어 이제 책은 세상에 나오게 됐고, 이제 남은 거는 과연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또 특히 교회가 어떤 그 반응을 일으키게 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인데, 근데 이제 이 코페르니쿠스의 그 책에 대한 그 반응을 생각할 때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 신교권의 반응을 좀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신교권하고 그 다음에 캐톨릭 진영하고 굉장히 이제 그 반응이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프로테스탄트 진영에서 이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좀 살펴보면, 사실 제일 먼저 이 코페르니쿠스의 The Revolution in Verse, 이 책에 대해서 알게 된, 그리고 이 태양 중심계에 대해서 알게 된 그 신교 국가는 독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비텐베르그, 왜냐하면 아까 레키코스라는 사람이 그 비텐베르그 대학에 그 천문학자였다라고 그랬잖아. 이 레키코스 말이야. 이 사람이 이제 그 비텐베르그로 돌아와 갖고 이제 그 코페르니쿠스 책이 출판된 이후에 당연히 그 당시에 그 대학에 있었던 동료들에게 이제 이 새로운 그 우주론을 얘기하는 코페르니쿠스 모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게 됐을 텐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당시 이 유니버시티 오브 비텐베르크라는 데가 종교개혁의 중심지였다라는 거죠. 사실 이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원래 루터는 캐톨릭 신부였지. 근데 캐톨릭의 여러 가지 어떤 면죄부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성경과는 어긋나는 것 같은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루터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고 나서 루터가 결국은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이제 파문을 당하죠. 근데 그 파문 당한 다음에 이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이 대학의 신학부 교수가 돼요, 나중에. 그래갖고 이 레티커스가 이제 돌아가고선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 새로운 태양 중심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을 때 당연히 이제 그 당시에 있던 이 위텐버르크의 마틴 루터라든가 그 다음에 필립 멜랑크톤이라고 있어. 멜랑크톤. 멜랑크톤하고 플랑크톤하고 발음 비슷해갖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멜랑크톤, 이라고, 필립 멜랑크톤이라고 루터의 이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또 이 위텐베르크 대학의 자연 철학 교수였어. 근데 아주 강력한 마틴 루터의 그런 옹호자였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제 알게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 마틴 루터가 이런 태양 중심계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반응한 건 아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루터가 사석에서 이거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그런 태양 중심계는 이건 좀 어리석은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다. 아마 루터도 이런 아이디어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좀 어긋나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아마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별로 페이버러블하게 반응하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이제 바꾸는 데 영향을 준 게 이 멜랑크톤하고 그 다음에 레티커스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레티커스는 이 책이 출판되는 데 있어서 그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고, 어떤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이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이 태양 중심계는 결코 어떤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 왜 이제 그 당시에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성경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생각했냐면, 이런 성경 구절들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구약 성경 시편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주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구절을 보면은 마치 땅은, 즉 지구는 정지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코페르니쿠스의 어떤 태양 중심계에서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나온 말씀하고 좀 어긋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바로 이런 그거에 대해서 이 레티쿠스가 아니다.
지금 제안되고 있는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 모델하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구절에서 기술된 정지된 지구라는 그런 기술하고 이게 모순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이제 역설을 한 거예요. 어떻게 역설을 했냐면은 렉티쿠스는 오거스틴이 그 주장했던 그런 그 성경 해석에 관한 원리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Principle of Accommodation 또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뭐 수능의 원리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오거스틴이 이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이 수능의 원리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은 이 성경은 보통 사람들이 그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상의 언어로서 이게 기술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즉, 이제 이런 그 수능의 원리에 근거해 갖고선 렉티쿠스가 주장한 건 뭐냐면 바로 오거스틴이 이렇게 주장한 대로 이 성경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진리를 보통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대해서 기술을 할 때도 바로 이런 일상의 언어를 통해서 기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아까 나와 있는 그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구가 정지해 있지,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럼 이게 움직이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지금 여러분이 그 땅바닥을 보면 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정지해 있는 것 같아요? 정지해 있죠. 그죠?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정지해 있다라고 기술된 거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즉, 여기서 렉티커스가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그 말씀들을 이해할 때는 이거는 보통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외형을 기술을 한 거다라는 거지. 어떤 물리적 실제를 기술했다기보다는 그 실제의 외형, 우리에게 보이는 그 모습을 기술한 것이다. 그래서 이 외형과 appearance, 영어로는 이 외형과 실제, reality, 물리적 실체, physical reality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코페르니쿠스 모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physical reality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 이런 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appearance를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컨텍스트를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고 다 맞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즉, 이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하는 그런 그 태양 중심 모델이라는 거는, 태양 중심계는 결코 성경의 기술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주장한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신교권에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었던 게, 이 종교개혁이라는 게 결국은, 교회가, 이 초대 교회,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무브먼트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이제 좀 파워풀,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그러니까 좀 세속화되고 그러니까, 교회의 원래의 모습을, 상실해버리는 것 같고, 따라서 교회가, 원래 처음에 어떤 초대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무브먼트였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초대교회, 또 초대교회의 어떤 교부들의 어떤 가르침이라든가 사상이,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한테는,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거스틴의 어떤 이런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원용이 돼서 태양 중심계에 대한 이런 설명이라든가 이것이 결코 어떤 그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조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주장했을 때 이런 것이 신교권에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렉티커스의 노력, 나중에 이제 케플러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또 중요한 그런 기여를 하지만 이런 신교권에서의 과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 태양 중심계,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던 태양 중심계는 큰 어려움 없이 신교권에서는 이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오거스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간다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오거스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로마 황제 궁정의 수사학 교수였었다라고 그랬잖아. 이 수사학 교수라는 게 이 말, 언어, 이거에 대한 아주 고도의 지식을 아마 요구하는 그러한 직업이었을 텐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인간 언어에 대한 상당히 깊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인간 언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한계, 또 그 언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그런 함축적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똑같은 그런 문장도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이 의미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거스틴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상당히 이 언어의 사용법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바로 이제 그런 것이 그가 기독교인이 된 후에도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 이런 수능의 원리 같은 거를 생각해 낼 수 있었던 배경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합니다. 결국 이제 이 헬리오센트릭 시스템, 태양 중심계가 이제 신교권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큰 어려움 없이 수용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기여를 한 사람 한두 명을 더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하고 티코 브라헤라는 덴마크의 그 당시의 천문학자를 우리가 이제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티코 브라헤는 이제 지오 헬리오센트릭 시스템이라는 걸 주장했어. 영어로 쓰면은 이제 지오 헬리오센트릭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종의 그 좀 지오센트릭 시스템하고 헬리오센트릭 시스템의 중간적 모델. 그러니까 자꾸 영어로 해서 좀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지오센트릭 시스템이 그 우리나라 말로 천동설이고요. 헬리오센트릭 시스템이 지동설입니다. 그 지자로 시작한다 그래서 지동설로 생각하면 곤란하고요. 지오센트릭이 천동설입니다. 그래서 이 지오헬리오센트릭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티코 브라헤라는 천문학자가 생각했을 때, 지구가 이렇게 무거운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건 좀 아무래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역시 기존에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것처럼 지구는 여전히 이제 우주의 중심에 정지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 주위를 이제 태양이 도는데, 태양, 선. 근데 그리고 플래닛이 도는데, 플래닛이 그냥 이 지구를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태양을 주위로 또 이렇게 플래닛이 돈다라고 이렇게 본 거야. 뭐 러프하게 좀 그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 화성이라든가 또는 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또 지구를 이렇게 돈다. 이런 식의 모델을 제안을 하게 된 거야. 그거를 지오헬리오센트릭 시스템이다 그래. 뭐 한국말로 번역하면 지구 태양 중심계라고 얘기해야 될 건데 조금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과도기적 모델이지, 기존의 지오센트릭 시스템에서 헬리오센트릭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일종의 이제 과도기적 모델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티코 브라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중요한 이 기여를 했다는 거는,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었거든. 그래갖고 이 사람이 덴마크 사람인데 유럽 북쪽에 그 당시로서는 아주 괜찮은 그런 그 관측소를 가지고 있었다고. 아까 막 글쎄 밤마다 그 관측소에서 별을 관측했는지 모르겠는데, 행성이나 이 티코가 눈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망원경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티코가 가졌던 그런 그 천문학적 데이터가 가장 정확한 데이터로 알려졌었거든. 정말 눈이 좋았었나 봐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워낙 부자였기 때문에 이제 유명한 과학자들을 자기 그 관측소를 초청을 해갖고 같이 이제 공동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 바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초청받은 그 과학자가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유명한 독일의 천문학자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케플러의 업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바로 티코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주 정확한 그런 그 행성 운동에 대한 그 데이터가 이제 케플러가 나중에 이제 그의 유명한 행성 운동의 법칙을 발견하는데 그 기초가 되는데, 바로 이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이 신교권에서는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계가 수용되는데, 특히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이게 수용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케플러라는 사람은 이제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천문학을 공부하려고 대학에 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 튜빙겐 대학이라고 있거든, 독일에. 그 튜빙겐 대학에 처음에 신학부에 입학했어. 왜냐하면은 그 목사가 되려고. 이제 굉장히 종교적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대학교에 입학해서 뭐 신학부에 입학했다 그래서 뭐 성경만 맨날 공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뭐 여러 다른 뭐 내추럴 필라소피, 뭐 자연 철학, 천문학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케플러가 수학이나 이 천문학에서 놀라운 재능을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이 케플러의 스승이었던 메스틸린이라는 사람이 있어. 마이클 메스틸린.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친구는 너무나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제 케플러한테 이제 그 전공을 바꾸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게 됩니다. 자네는 말이야, 신학을 공부하지 말고, 차라리 수학이나 천문학을 하게. 자네는 거기에 너무나 탤런트가 있어. 그래갖고 케플러가 고민 좀 하다가 결국 전공을 바꾸게 돼요. 신학에서 천문학 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의 그 탤런트를 이제 유감없이 발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티코 브라헤, 한테도 이제 초청을 받아갖고, 그렇게 이제, 공동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케플러의 어떤 과학적 업적 또는 그의 어떤 그 종교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우선 과학적 업적과 관련해서 케플러가 뭐 태양 중심계가 이제 기본적으로 새로운 이 과거의 어떤 지구 중심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모델이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주장을 했는데, 근데 그 기존의 그 코페르니쿠스 모델을 케플러는 한 단계 더 발전시켰어. 즉, 뭐를 이제 케플러가 주장하게 되냐면, 케플러가 말이죠, 그 행성들의 그 운동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이게 원운동이 아니야. 코페르니쿠스는 이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행성들이 원 궤도를 돌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거든. 근데 그걸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이게 원이 아니고 타원이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야. 근데 그 관찰 데이터가 누구 거였었냐면은 아까 얘기한 티코 브라헤 그 관찰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이 행성 운동을 다시 조사하게 된 거야. 티코 브라헤가 원래 그 생전에는 자기의 아주 이 정확한 데이터를 이 케플러한테 주는 거를 되게 그러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어떤 좀 일이 있어서 브라헤가 갑자기 죽게 됐거든. 그러면서 이제 티코 브라헤 데이터가 이 케플러에게 넘어오게 됐는데, 이 케플러가 보니까 이게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이게 원 운동이 아닌 거야. 원 비슷한 것 같지만 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지. 즉,
케플러가 보니까 행성이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유명한 케플러의 행성 운동의 법칙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자세한 건 얘기할 필요 없지만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케플러의 행성 운동의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건 행성들이 타원 궤도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뉴턴이 그의 중력 이론을 생각해내게 될 때 이 케플러의 행성의 타원 궤도가 그 뉴턴의 중력 이론의 발판이 되게 되는 거야. 즉 뉴턴의 중력 이론이 행성의 타원 궤도를 설명할 수 있음으로써 그게 굉장히 아주 주목받는 유명한 이론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거든. 지난번에 헨리 해성 얘기 잠깐 했었지.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이해하면 되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케플러가 이 과학적인 면에서는 이제 이 행성의 이 타원 궤도를 주장하면서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그 태양 중심계를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게 되는데 이 종교적인 관점과 이 새롭게 제안되는 이런 태양 중심계와의 어떤 그런 그 모순이 없다라는 거를 케플러도 역시 이제 그 주장했는데 렉티쿠스하고 비슷하게 케플러도 성경이 보통 사람들의 보편적 이해를 위해서 이 상식적인 언어로서 이렇게 사용됐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지구가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기술된 것은 그거의 어떤 외형적인 것을 기술하는 것이고, 이런 태양 중심계의 모델은 물체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제를 기술한 것이다라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이 과학과 종교가 어떤 모순도 없다라는 걸 역시 케플러도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그 케플러의 또 그 이전에 렉티쿠스라든가 여러 어떤 신교권의 과학자들의 어떤 그런 그 주장을 통해서 적어도 신교권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이것이 태양 중심계 모델이 수용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케플러가 나중에 이제 그의 스승이었던 메스틸린한테 보낸 편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걸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오거스틴이 주장했던 그 자연 철학을 어떤 그 종교적 목적을 위한 하나의 그 도우미로서 생각하는 그런 그 핸드메이든 포뮬라라고 있었잖아. 그런 관점이 이제 잘 나타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케플러가 아까 전공을 바꿨다 그랬잖아. 전공을 바꿨을 때 처음에는 상당히 좀 마음이 편하지 않았나 봐. 왜냐하면 자기가 원래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이거 저 전공을 바꿔갖고 이 천문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별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나 봐.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케플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자기가 이런 그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됨으로써 God is being celebrated in astronomy.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자기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과거에 자기가 가졌던 어떤 그런 우려 또는 마음의 어떤 그런 편하지 않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해소되고 이것이 천문학을 통해서도 이렇게 중요한 그런 그 종교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오거스틴이 얘기했던 그런 관점, 자연 철학이 뭐 그거 자체로서는 큰 어떤 가치를 가지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자연 철학을 연구해야 된다 또는 자연에 대해서 연구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을 이런 거를 보면은 잘 나타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